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전자결제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한국당, 제1야당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는데, 자,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어쨌든 이 전국의 불쏘시개가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미선 재판관 임명한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도훈 의원님? 저는 방송에 나와서 여러 차례 이미선 재판관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서 임명을 했고, 그거를 한국당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거리로 나온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한국당이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태현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 네. 총선에서 득표와 관련해서, 특히 중도층 득표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황교안 지도부가 전략적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고 가보려고 했는데, 네.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극복하기보다는 네. 보수 세력을 통합하는 쪽으로 전략을 내리고, 그걸 위해서 전선을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옮겨가지고 반문재인 전선에 대한애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함께 해서 보수를 통합하겠다, 이런 네. 쪽으로 간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광장을 되찾는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광우병 시위 이후에 네. 광장은 완전히 진보 좌파한테 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김정은을 위인이라고 칭송하는 종북 세력한테까지 광장이 넘어갔어요. 네. 광화문 광장, 서울 광장에서 보수는 존재가 없었어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서울역하고 대한문 쪽에서 조금 시작했는데, 광장을 한번 되찾아보겠다는 그런 생각도 황교안 지도부가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수 빅텐트를 쳐서 내년 총선에 뭔가 승부를 하겠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는 것 같다. 자, 근데 잠깐 헌재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습니다.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자, 이미선 재판관 취임식에서 본인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을 의식했는지, 뭔가 취임사를 조금 의식해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여 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공직자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명 과정을 통해 공직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거나 부도덕하지 않은 것을 넘어 한치의 의혹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저 이야기를, 취임사를 들으면서 사실은 김태현 변호사님 제일 좀 걸렸던 게, 본인이 지금까지 의혹에 대해서 해명한 적이 없잖아요. 다 남편이 나서서 했잖아요. 헌법재판관이면은 사실 장관보다도, 장관을 해임할 수 있는,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대통령도 해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왜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다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그리고 깨달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그러면 본인이 깨달았으면 자진 사퇴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임명 다 되고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와서 깨달은 건 깨달고 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미선 후보 재판관에 대한 약간의 그런 아쉬움들은 그런 걸 거예요. 아마도. 어쨌든 아무리 남편이 주식 매매다 했었더라도, 네. 본인이 사실은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에 대한 해명도 본인이 했어야 되는 거고, 그럼 내가 헌법재판관 돼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본인의 입장을 설파하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아무런 본인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없었거든요. 네. 과거의 문제, 주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남편이 해명을 했습니다. 그것도 방송에 나와서요. 네. 미래의 문제, 예를 들면 헌법재판관은 대법관과 좀 다릅니다. 대법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사람이지만, 헌법재판관은 우리나라의 어떤 법률과 제도에 대한 가치 판단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소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사람들은 법 기술자이기보다는 뭔가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본인의 확실한 가치, 그것이 보수적 가치든 진보적 가치, 그게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봤던 이미선 전 재판관의 그런 모습들은 제가 기획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상관은 너무나 멀다. 뭔가 어떤 중요한 이슈에 대한 확실한 본인의 식견이나 생각들을 드러낸 것이 없었거든요. 네. 그럼 과거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못해. 네. 미래에 대한 어떤 본인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을 제대로 못해. 네. 어떻게 재판관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임명이 됐으니까 좀 지켜는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좌파나 진보단체 쪽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또렷하게 뭔가 해명을 내지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데 남편은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오충진 변호사가 언론에 나서서 부인 대신 여러 번 해명을 했었는데요. 먼저 그 첫 번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산 대부분을 이렇게 주식으로 저축해온 건 맞는데요. 그게 이제 제 심정은 솔직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자 정보를 뭐 취득하든지 불법적으로 거래를 하든지 이런 것이라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 최진봉 교수님께 예. 여쭤볼게요. 예. 그 문형배, 이미선 두 분 중에서 문형배 판사, 그러니까 재판관이 되셨죠?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야당에서도 임명 동의를 해줄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이미선은 대신 포기해라, 뭐 이런 기류가 여야 간에 있었는데 끝끝내 두 사람을 다 하고야 말겠다, 뭐 이렇게 된 건데 야당 입장을 그래도 좀 들어줘야지 협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협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야당이 사실 타겟으로 잡고 있는, 물론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처음에 주식 문제 가지고 문제를 삼았고 그걸로 계속 공격을 했지만 실제로 야당은 계속 이미선 후보자 얘기하면서 그 뒤에 조국, 조현옥 두 수석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미선 후보가 자진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낙마를 하게 되면 그 모든 화살이 결국은 청와대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제 정치적인 상황도 고려가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미선 후보에 대해서 여론이 일정 부분 돌아서거나 많은 부분 이제 남편이 해명을 하면서 아직 뭐 물론 반대 입장이 전혀 없는 건 압니다만 반대 의견이 약간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걸로 보여지고요. 야당의 뭐 한 부분인 정의당이나 아니면 일부 의원들의 태도가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 네. 또 하나 중요하게 저는 영향을 미친 요소가 바로 전국 주도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이런 공격으로부터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임명되고 나면 약간의 잡음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임명된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공격할 수 있는 동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의 뭐 당장의 어려움이 있고 협치가 약간 삐뚤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네. 전국 주도권을 청와대가 쥐고 가기 위해서는 이변수 후보자를 임명 안 하는 것은 상당히 더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판단도 함께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내부자 거래 의혹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규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 정말 여러 말들을 했는데 언론에 나와서 우리 그 이미선 후보자는 주식 투자도 할 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긴 해명을 했거든요.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줄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은 이제 이런 재테크에 관심이 없고 제가 이제 혼자서 다 집사람 저축 계좌부터 시작해서 쭉 관리를 해왔는데 이게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그 집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 그래도 부장판사까지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부장판사까지 하시다가 가셨는데 네. 집사람 보시기에는 좀 너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어쨌든 아내는 잘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홍 대변인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재판관이라면 국민에게 어마어마한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도 해임할 수 있고요. 공무원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인데 뭐 하여튼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해명까지 남편이 대신해주는 이런 재판관. 헌법재판관이 뭐 주식 네. 투자 어떻게 하는 데까지 알 필요는 없죠. 사실.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아마 남편이 왜 해명을 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부동산이면 좀 모르겠어요. 가면 나중에 뭐 서명이라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대부분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대부분 요즘 핸드폰으로 전부 합니다. 네. 아마 부인이 몰랐던 것 같고 그 남편의 해명이 어느 정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말씀처럼 이 헌법적 가치와 관련된 문제들, 5.18이라든지 뭐 사양제라든지 이런 부분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는 게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지금 주식 투자와 관련된 문제는 우리 사실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 했거든요. 남편이 했다 그렇고 그리고 남편이 어느 정도 해명을 했어요. 저는 그런 게 좀 여론을 돌아서는 데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이런 프레임을 많이 저도 작동하는 건 알고 있어요. 이미 뭐 진보 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요 사실은 진보 보수냐로 따지면 굉장히 그동안 진보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낙태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네. 우리 군 가산점이라든지 호주제라든지 간통죄를 다 폐지해왔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의 관계에서의 역할을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의 독립,
홀로서기 이 과정이었거든요. 한 30년 정도 과정이. 그래서 네. 지금은 오히려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뭐 이런 사실 독일 제도를 수입한 건데 보기에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더 앞서간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네. 보수 진보냐를 떠나서 헌법재판소에 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분들도 탄핵에 찬성했어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누가 임명하고 이런 것보다 제가 보기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이 본인의 어떤 소신과 얘기에 따라서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국가보안법이나 뭐 사형제 말씀하시는데 그것도요. 이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론에 네. 따르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만약에 반대하는 거를 본인들의 뜻이라 뭐 대통령의 뜻이라 그래서 소신대로 그에 따라서 위헌을 하거나 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론에 민감하다. 그 여론조사기관에서 이제 그 우호적인 여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근거를 많이 들고 있는데, 김태원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주 초만 해도 이미선 후보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불과 닷새 만에 근데 찬성한다는 여론이 많아졌는데, 그 같은 여론조사기관인데도 질문을 달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여러 있어요. 가지 사진들 여론조사가 왜 저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는데 네. 정확한 알 수 없죠. 왜냐면 대답한 사람들 당신 왜 이렇게 대답해서 다 일일이 추적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앞서 이제 네. 그 현근택 부대변인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해명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네. 또 하나의 시각은 여론조사 질문을 달아줬다 이건데 네. 지금 보시면 방금 전에 먼저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부적격 54.6, 적격 28.8 나온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이 네. 바로 전에 거. 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여기 이제 4월 12일 조사인데 이때 질문은 뭐였냐면 네. 이미선 후보자의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선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 자격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게 적격, 부적격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부적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5일 후에 있었던 4월 17일 조사를 보실까요? 4월 네. 17일 조사를 보시면 찬성 44.3, 반대 44.2 거의 비슷해요. 이건 적격 부적격이 이게 아니라 찬성과 저건 뭐냐면 아니에요? 어떻게 물었길래 그런가요? 저건 뭐냐면 질문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 반대 이걸 물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해석들을 하는 거냐 지금 보시면은 어떤 해석들을 하는 거냐 부적격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차피 지금 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부적격이지만 나는 찬성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5일 간격을 두고 했는데 찬성 여론이 많아진 건 질문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찬반에 물었기 때문이다. 네. 이때도 만약에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적격 부적격을 물었으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찬성 여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임명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 쪽의 생각인 거죠. 네, 최 교수님 예, 아까 여론조사 얘기 말씀하셨는데 여론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런 여론조사 수치만 보면 그렇지만 뜯어보면은 질문을 달리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네. 질문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지금 네. 이 그러니까 설문조사 김태현 변호사 얘기했듯이 그런 지적도 가능하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이 조사가 지금 그 소위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그게 맞으려면 네. 같은 질문을 같은 날짜 해야 돼요. 어. 무슨 말씀이냐면 5일 후에 하면서 또 질문까지 바꿔버렸잖아요. 네. 만약에 그러면 이문희선 후보자의 자격에 대해서 5일 전에 묻고 5일 후에 물어봐야 네.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건 지금 전혀 나오질 않아요, 여기에. 물론 제가 볼 때는 이 그 국민 여론, 임명에 대한 국민 여론의 일정 부분 반영이 됐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적한 것처럼 질문이 달라지면 대답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야당의 주장도 일정 부분 타당하지만 또 야당 주장이 100% 맞으려면 같은 질문을 각각 5일 후에 다시 물어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를 보고 나서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두 가지 설문만 보고는 여야의 주장 다가 한쪽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네. 말씀이냐면 질문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답변이 달라지는 건 당연해요. 그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네. 설문조사에서.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또 하나 그러면 만약에 이 자격을 물어보고 국민연호 물어봤는데 자격은 그럼 예전에 부적격이 그대로일 거냐? 그건 몰라요. 모르는 왜냐하면 거죠. 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모르잖아요. 그게 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질문 자체 두 개만 가지고 양쪽의 주장을 다 100%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네.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사안이 있을 때 이 문제가 처음에 옳고 그름의 문제다가 여야가 붙어가지고 정쟁의 그 문제가 되면은 거의 또 그 찬반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네. 이것도 그 이미선 후보의 자격 문제가 아니라 또 여야 정쟁의 문제가 됐기 때문에 네. 질문도 바뀌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여론이 이렇게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좀 중요한 문제라서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라는 문제 우리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한 달, 두 달 전쯤에 그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이 리얼미터하고 갤럽인데 네.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율이 갤럽은 10%대가 나오고 리얼미터는 20%대가 나왔어요. 그게 네. 한 두세 달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언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게 오차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럼 오차의 한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언론 기관의 신뢰성 문제도 우리가 한번 이 기회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홍 부대변인.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처음에 조사하고 두 번째 조사할 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 조사 때는 주식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네. 그러다가 뒤에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대통령이 이게 임명을 강행할 것 같으니까 임명하지 말아라 야당에서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쟁점이 이제 달라진 거죠. 임명을 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걸 묻는 거라 저는 오히려 뒤에 조사한 게 그 당시 상황에는 더 적합하다라고 봅니다. 네.